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요구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도 고수하며 8월 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EU 상품에 30%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에는 달러 지배력 방어 차원에서 10%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는 위험 회피 심리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금융기술에서 인터넷 이후 최대 혁명이라며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금리 인하와 달러 기축통화 지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게 3차 휴전 협상을 제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를 요구하며 100% 관세를 경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양국은 올해 2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전쟁 종식엔 합의하지 못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 지원을 약속하며 휴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정말 오늘부터 이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30분 일찍 6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국내 시장을 움직일 핵심 포인트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유럽연합에 최소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은 흔들렸는데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결국에는 0.01%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좋지 못했습니다. 0.3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금요일 시장은 흔들렸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72% 하락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4.4%대에서 거래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랠리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0.09% 하락하면서 지나갔고요.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0.30% 하락하면서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별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혼조세인 시장이니만큼 정말 전반적으로 좀 강한 빛이 아닌 모습으로 체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연합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0.3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32%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으로 체크가 됩니다. 브로드컴도 1.09% 하락했고요. AMD도 엔비디아와 함께 2% 가까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잘 갔던 이 팔란티어 또한 쉬어갔는데요. 0.3% 하락했습니다. 오라클도 1.3% 대부분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으로는 괜찮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통과한 만큼 은행 쪽 관련해서 같이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하락을 했고 관련해서는 가이아나 유전을 보유한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쉐보론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틸리티는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재 단에서도 숨고르긴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혼조세이면서 이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로빈후드, 넷플릭스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32%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방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방부의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중국 기반의 엔지니어들이 기술 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IT 기업들이 보안 리스크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즉각 해당 기술을 지원하고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전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탐사 보도 매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클라우드 시스템의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서 엔지니어들을 일부 투입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기술 지원은 합청 업체에서 지금 감독을 맡고는 있지만 보안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관리 권한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링 팀이 지금 국방부 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2주간 전면 조사를 지시하고 관련된 계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공급망 전반을 보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시급한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IT 기업들 지금 긴장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IT 기업인 만큼 관련된 사항이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망 관련해서도 기술 지원을 지금 중단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서는 0.32%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봤을 때 앞으로의 향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빈후드입니다. 4%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지니어스 법이 통과를 하면서 가치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요.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관련된 종목입니다. 짐 크레이머 SNS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크라고 해서 PARC인데요. 이 밈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PARC 같은 경우에는 이 팔란티어와 엠러빈, 로빈후드, 코인베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파크라는 이 밈 주식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팡이라고 해서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주가들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파크를 유행시킨 만큼 앞으로의 더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 골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마저도 12만 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주가에 계속해서 탄력이 붙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JMP 증권 같은 경우에는 70달러에서 125달러로 무려 80% 이상 상향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빈후드 관련해서 지금 SNS에서도 파크 안에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목표 주가도 지금 상향됐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정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주가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대비했을 때는 무려 180% 이상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곤 있지만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금요일 뉴욕 증시 장에서는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요. 하반기 수익성에 대해서 더욱더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오징어 게임 3가 또 생각보다 잘 흥행을 한 만큼 관련해서 이익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고 수익뿐만이 아니라 회원도 증가했고요. 연간 매출 또한 전망을 상향한 만큼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좀 수익성이 부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전망치 자체가 약세에 따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달러 약세에 대한 이유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연일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고 콘텐츠 관련해서도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주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마진이 조금 압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또 많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진 압박까지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서는 5% 가까이 빠졌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역시나 콘텐츠 관련해서는 하반기 수익성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실적 발표가 더욱더 중요한 만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이라고 해서 통신기업이죠.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소비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미노 피자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코카콜라와 로키드 마틴, RTX 방산 기업들의 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이 또 중요합니다.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마감 후에 나오는 만큼 더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BM과 테슬라, 알파벳이 함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또 마감 후에 나오고요. 아메리칸 항공 그룹을 통해서 전반적인 소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를 할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지금 외신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외신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신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해임을 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진언을 한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 H20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U의 관세 최소 15%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역시 흔들리기까지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라고 진지하게 검토 중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시장 충격과 또 법적인 리스크를 우려해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류가 된 분위기지만 연준에 대한 독립성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파월 의장을 좀 해임하는 방안을 네. 진지하게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결국 실제로 해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지금은 해임할 타이밍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연준회의에서 올해 안에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시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굳이 파월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해임 효력을 막거나 임기 만료까지 소송이 길어지면 결국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후임 인사를 두려고 해도 상원 인준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 사이에는 파월 의장과 가까운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준의 신중한 통화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계획이 없다고는 했지만 그가 스스로 물러나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여전히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나 압박 기조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말에 지금 같이 동조하는 내부 인사들의 말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번 달 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도 같이 했네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번 7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고용시장의 둔화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고용보고서에서 민간 기업의 고용 증가가 크게 줄었고요.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노동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러 이사는 지금 상황을 노동시장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우려를 했는데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월러 이사의 이런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정책 방향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를 과감히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해왔는데 월러 이사도 관세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안정돼 있다면서 물가 걱정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러는 현재 파월 의장 후임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고요.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수락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없지만 트럼프 정부와 이 정책적으로 호흡이 잘 맞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기조가 아무래도 물가 걱정보다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둘러싼 구도에는 정치적인 색채가 더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까지 나서서 지금 연준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도 좀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케빈 워시 전 이사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가까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도 사실상 트럼프식 통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워시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연준은 신뢰를 이미 잃었고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건 오히려 큰 실책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지금의 둔화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워시는
장관은 재무부와 연준 간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1950년대처럼 두 기관이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금리와 유동성 조절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로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연준은 자산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월러 이사와 워시 전 이사 모두 연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다만 연준 안에서는 여전히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7월 회의에서는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9월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연준 내부 논쟁은 더 격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을 앞두고 지금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연준 의사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 칩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고 생산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부 통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젠슨 CEO가 직접 수출 허용을 밝히지 않은 것도 지금 이렇게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반전 내용이 일어났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칩 H20을 수출을 재개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사실상 실제로는 시장에 풀릴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지난 15일 젠슨왕 CEO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서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뒤로 내부적으로는 중국 고객들에게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추가 생산 계획도 없다는 입장까지 나오면서 이번 수출은 실질적인 공급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 H20 칩은 원래 고성능 AI 칩인 H100이 미국 수출 규제에 막히면서 그 성능을 일부 줄여 만든 우회용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이 H20까지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칩 생산을 맡았던 TSMC가 생산 라인을 이미 다른 고객사 제품으로 돌려버린 상황입니다. 젠슨왕 CEO도 이번 방중 기간 중에 H20을 다시 생산하려면 최소 9개월은 걸린다고 언급한 만큼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공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공급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H20 수출을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요, 아예 수출을 다시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상 이렇게 공급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도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 내 좀 강경파 의원들은 H20 칩 수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고요. H20 칩을 중국에 넘기는 건 중국의 AI와 군사 기술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라면서 수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서 군사력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주도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지난 4월에 내렸던 수출 금지 조치는 옳았다. 또 지금이라도 다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미국에서는 AI 반도체 기술을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AI 기술은 군사와 사이버 안보, 항공 우주 분야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만든 칩이라고 해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H20 수출 재개는 지금 기업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 간의 전략적인 협상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맥락으로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번 H20 칩 수출 재개는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에서 활용된 협상 카드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미중 2차 무역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그에 대한 맞교환으로 H20 칩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했다는 건데요. 즉 칩과 희토류를 교환한 셈이 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H20이 우리가 수출해도 된다고 판단한 네 번째 수준의 제품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이 최신 고성능 AI 칩은 여전히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 AI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면서도 핵심 기술 유출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전략적 조율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도 우리가 원하는 걸 중국이 갖고 있었고 중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말로 이 수출 허용이 철저히 정치적, 외교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H20에 대한 수출 재개는 사실 엔비디아로서는 호재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가는 이유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 기업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중국과의 협상 문제로 같이 엮여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소 많게는 15%,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다시금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EU가 기대했던 10% 임시 관세 수준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더욱더 출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어떤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관세 협상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그런 기준선보다 훨씬 높은 선을 제시했다는 게 시장에는 적잖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5%에서 많게는 20% 수준의 상호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이 임시로 적용해온 10% 관세를 기준선으로 보고 있었던 EU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완전히 협상판을 흔드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EU가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U 측 주요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회원국 대사들에게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상호 관세율이 1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8월 1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EU도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들 어떻게 준비 중인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카드 실제로 어떻게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EU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 2차, 3차까지 보복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요. 이미 1차 조치는 준비가 끝났고 2차 조치는 8월 1일 이후에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3차 대응도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요. 눈에 띄는 건 이번에 서비스 분야까지 보복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EU는 주로 상품에만 관세를 매겨왔지만 이제는 빅테크 중심의 서비스 쪽도 건드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들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1년에 도입된 집행 규정이나 통상위협 대응 조치라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투자나 금융, 조달, 지식재산권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제재가 가능해서 일명 바주카포 대응이라고도 불리고요. 다만 EU 내부에서도 너무 강하게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미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발동 여부와 시점은 회원국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협상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EU 차원에서도 1차, 2차, 3차의 보복 관세를 협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모두 강력한 대응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관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지난주에는 흔들리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또 혼조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자칫 결렬로 끝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또다시 충격이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서비스 산업까지 관세나 보복 조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에 대한 반응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외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에서 최대 20%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EU 상품에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U의 자동차 관세 인하 요청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 관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가 달러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금융기술에서 인터넷 이후 최대 혁명이라며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금리 인하와 달러 기축 통화 지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게 3차 휴전 협상을 제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를 요구하며 100% 관세를 경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양국은 올해 2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못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무기 지원을 약속하며 휴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전략 광물의 대미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난닝에서 열린 회의에는 상무부, 공안부 등 핵심 기관이 참여했고 밀수, 허위 신고, 해외 결탁을 무관용 원칙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략 광물은 미국 반도체, 전기차 산업 핵심 소재로 사실상 미국 겨냥 조치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15% 이상 관세 요구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모든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5% 관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애초 시장은 30%의 관세를 협상용으로 여겼기 때문에 15%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함께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5% 상승하면서 또 연중 최고치를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P 500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나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0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32% 하락하면서 역시나 지지부진한 흐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또 한 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0.09% 하락하면서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을 함께 이어받은 모습이 이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WTI 유가 지수는 0.30% 하락하면서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히트맵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자기술 쪽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0.3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3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히트맵 전체적으로 빨간불과 초록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애플과 구글, 메타의 경우에는 초록색 그린라이트를 켜면서 함께 마감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유틸리티가 1% 넘게 뛴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도 1% 가까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 에너지의 경우에는 1%대 가까이 또 하락하는 모습도 히트맵 전반적으로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히트맵 안에서 또 자세한 종목 클로즈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알파벳과 테슬라가 M7 종목 중 처음으로 2분기 실적 공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자마자 엔비디아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히트맵 전체적으로 또 살펴봤을 때 구글과 메타도 역시나 좋은 흐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넷플릭스 역시도 또 지난주 금요일 밤 5% 넘게 빠지면서 현재 마감을 해줬는데요. 사실 콘텐츠 삼각비 등의 증가로 하반기에 영업이익률 감소 우려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가 5% 넘게 빠진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1%대 빠져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선 테슬라와 애플을 제외하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새로운 M7 종목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오라클은 실제 3개월 새 주가가 9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나 했지만 간밤 금요일 1%대 빠지면서 또 한 번의 하락으로 마감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테슬라, 오늘은 3%대로 또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CEO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속에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3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오늘 3.21% 현재 상승하면서 또 그동안의 주가를 일부 회복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종목별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존슨앤드존슨 0.44% 상승을 하면서 초록불을 켜주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함께 이어져 나가면서 일라일리 역시도 1.34% 현재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모습도 함께 에너지단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단에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쉐브론의 경우에는 현재 이 헬스 인수를 앞두고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 또 고전하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단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미국장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적인 흐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로빈후드, 넷플릭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부와의 이슈가 있습니다. 국방부 클라우드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MS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 엔지니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3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인력 개입이 용납을 불가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클라우드 계약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이슈가 더 큽니다. 같이 이야기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회에서도 공급망 전반에 지금 보완이 점검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IT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0.3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이 국방부와의 비상 상황이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로빈후드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관련돼서 암호화폐 주가들도 함께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빈후드의 주가 또한 좋았는데요.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훈풍을 깃들게 만든 것은요, 바로 SNS의 글이었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SNS였는데요. 지금 파크라고 해서 팔란티어와 엠러빈,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까지 좋은 흐름을 앞으로 더 보일 것이다.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 더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요, 팡이라는 것을 이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팡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과 넷플릭스, 구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같이 차세대 대표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밈주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지금 JMP 증권 같은 경우에는 70달러에서 125달러로 80% 상향했다라는 점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상향 조정을 한 만큼 앞으로의 암호화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볼까요? 네, 다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하반기에 수익성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간 매출 또한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5% 강한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반기에 수익성이 부담된다라는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슈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달러 약세에 따른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다라는 점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마진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하반기 지금 어떻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자세한 이슈 흐름들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였죠. 바로 이 1월 20일에 트럼프 2기가 취임을 했는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해서 마가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EU 제품에 대해서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요구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뉴욕 증시가 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법안 지니어스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 만큼 이제 제도화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이제 취임 6개월인 만큼 더 막강해진 마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 아메리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기조가 있었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취임 6개월 지난 후에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국에 있어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EU와 멕시코는 30%, 한국과 일본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방 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무력 공격, 그리고 러시아전의 휴전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국방 쪽으로도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분야도 있죠. 감세안입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관련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과 경제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조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가상자산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 금융 쪽으로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도 역시나 불법 이민자라든지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취임 6개월 더 막강해진 마가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출발이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였습니다. 유럽연합 EU 제품에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내리진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은 더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요. EU에서도 대부분 품목에 10% 기본 관세만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협상 과정에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기조는 강한 만큼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EU 측에서는 견딜 수 있는 이 최소 한도까지 관세율을 지금 조정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에게까지 지금 품목별 관세 25% 유지하겠다라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볼까요? 네,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지금 현직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의장직을 제안한다면 수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 해임설을 앞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을 누구를 지금 같이 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 의장직을 제안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해임 시사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고관세는 일시적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조가 같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의장직을 같이 제안을 한다면 수락할 의향이 높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죠. 29일에서 30일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실제로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금요일이었죠. 정말 중요한 법이 제정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미 최초로 암호화폐 법안 지니어스법이 제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서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1달러 또는 국채 담보 기준으로 해서 의무화가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암호화폐 수도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에 대한 공식 선언을 했고요. 또 아마존과 월마트 경우에는 지금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화가 된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니어스 법이 지금 제정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크립토 위크였죠. 3개 법안이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2개의 법안은 아직 상원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구조화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감독 주체를 정말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더 많은 만큼 클래리티 법안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CBDC 법안입니다.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의 이 미국 내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법안이니만큼 앞으로의 이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감시가 될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법안에 관련된 흐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주말 사이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니어스 법안 서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댓글들에 있는 고민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수율 터트리는 쪽이 진짜 재평가 받겠지라는 댓글입니다. 네, 역시나 지금 재평가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관련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바로 삼성과 이 TSMC가 본격적인 2나노 경쟁에 이제 막에 오르게 됐습니다. 올 하반기 TSMC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TSMC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웨이저자 회장이 직접 하반기 2나노 양산에 들어가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나노 공정은 기존 3나노보다 단가와 이익률면에서 모두 높고 또 양산 과정도 3나노와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또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 기반의 3나노를 양산한 경험이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2나노의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삼성은 기술 전환에 부담이 적고 또 공정 완성도에 있어서는 삼성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2나노는 2025년 하반기 본격 양산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PPA, 즉 전력, 성능, 면적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모두 3나노보다 또 개선된 수치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본격적인 이 나노 전쟁의 막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 간의 경쟁이 더욱더 격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수율 싸움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누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 수율 싸움이 맞는데요. 사실 양산 제품 중 양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TSMC가 핀팻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초대형 고객을 이미 선점한 상태인데요. 게다가 2026년에는 업그레이드형 2나노, 같은 해인 1.6나노, 또 2028년에는 1.4나노까지 차세대 공정 로드맵까지 매우 촘촘하게 제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후면 전력 공급 같은 첨단 적용 기술도 함께 적용될 예정인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GAA 기반의 공정 자체는 앞서 있지만 초기 수율에서는 다소 또 고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나노 2세대 양산 경험을 통해서 현재는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또 이번 2나노에서는 기술 완성도와 양산 속도를 현재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삼성은 이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즉 일본이나 미국, 유럽 같은 분산 생산 전략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이고 또 고객 접근성도 높이는 전략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기술력 외에도 생산 유연성까지 포함된 종합 전력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TSMC에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율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TSMC와 삼성전자 밀리지 않은 구조에서 경쟁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수율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TF 승인까지 제발 가자, 이제는 진짜잖아 라는 댓글입니다. ETF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승인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진짜잖아 라는 것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요즘 최근 알트코인이 정말 불장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신호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리플과 스텔라는 현재 70%에서 110%가량 급증했다는 소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리플은요, 최근
이 TSMC 현재 이어서 또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함께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 5,000선을 걸파하면서 현재 사사 최고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20% 상승에 그쳤고요. 하지만 그에 비교해서 현재 리플은 그것보다는 더 높은 비중으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의 신호다라는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리플과 스텔라 등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도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또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같이 알트코인들도 같이 좋은 장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단순히 분위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알트코인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는 구조적인 배경에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시장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암호자산 또 3대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되면서 시장 전반의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이 지니어스 법안이 현재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미국 출신 가상자산인 리플이 또 한 번의 큰 수혜를 입었죠. 이 리플은 SEC와 증권성 문제로 수년간의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이 법 통과로 인해서 제도적 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ETF 관련 이슈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 자금이 빠르게 또 몰리고 있고요. 리플과 솔라나, 또 도지코인 같은 ETF 승인 기대감도 커지면서 자금이 선반영되는 이런 좋은 흐름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그런 골든크로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면서 하락장에서의 상승장, 이런 전환 신호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매수세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인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코인이 오르면 그 이에 따라서 또 서브 알트코인이 또 생태계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이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는 것으로도 함께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 기술적인 반등 신호까지 있으면서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장이 30% 돌던 시대에서 이제 풀 가동 가나요? 뭉클하다라는 댓글입니다. 댓글에서도 살펴보시는 것처럼 지금 30% 돌던 시대에서 이제 풀 가동 간다라는 거면 이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마지막 댓글에 대한 내용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음극재 전체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으로 현재 부과한 상태인데요. 사실상 중국 음극재를 또 미국 시장에서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음극장 시장은 현재 중국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또 상위 10개 기업이 전부 중국계일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 모두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대안은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 또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생산 중인 곳이 바로 댓글에 나오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기술력도 확보를 했고요. 또 미국 배터리사들과 공급 협력 경험도 있어서 지금 전 세계 배터리질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성과 점유율에 대해서는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 경제들과 이런 다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사실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국산 천연 흑연 음극재는 킬로그램당 $2로 또 포스코 퓨처엠보다 40%에서 50%가량 저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30% 가까이 떨어졌고 또 작년에는 수백억 대 손실도 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젠 중국산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이 불게 되면서 가격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또 한국산이 오히려 더 저렴해진다. 이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테슬라, 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에시데이나 SK온 같은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중국산 대신 오히려 한국산으로 빠르게 갈아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중심에는 이렇듯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정책 수혜, 또 공급망 전략, 고객 다변화 등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시장을 뚫는 이런 새로운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평가를 또 시장은 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산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기조가 더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경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오늘부터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오션에 대한 이 주가 흐름과 관련된 이슈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소식, 바로 소비 쿠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신청 방식과 수단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선 소비 쿠폰에 대한 신청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소비 쿠폰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이 소비 쿠폰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지는데요.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그리고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말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또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자체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군복무 중인 분들은 나라사랑 카드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는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얼마 받느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는 15만 원, 누구는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번 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이나 또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인데요. 우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뺀 비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정부는 단순히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적은 계층과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내수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 쿠폰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용처나 결제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이번에도 이 사용 가능한 매장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미용실, 학원 같은 생활 밀접 업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쿠팡이나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CU나 GS25 같은 브랜드라도 가맹점이면 되지만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이소의 경우에도 전체 매장 중에서 약 30%만 가맹점이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에 사용 가능 스티커를 붙이거나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지도 앱에 표시하는 방법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결제 방식도 중요한데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앱 결제처럼 중간에 결제 대행사를 거치는 방식은 사용이 안 됩니다. 또 배달 앱을 사용을 할 때도 앱 내에서 결제는 안 되고 또 기사님과 만나서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요.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소비 쿠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별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다음 날에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 글로벌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요, 전 세계 유명 CEO들이 모이는 구글 캠프에도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행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해외 일정이 아니라 이재명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에 나서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달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주최하는 초청제 모임입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같은 세계적인 인사들이 비공개로 모여서 교류하는 자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회장도 2022년부터 3년 연속 참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은 불과 2주 전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해외 출장인데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글로벌 경영 행보가 훨씬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제 이 회장이 부담을 덜고 보다 과감하게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AI 반도체나 파운드리, 차세대 디바이스 등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안에서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뉴 삼성이라는 말들이 생기고 있죠. 뉴 삼성답게 이제 새로운 비전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요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무죄 확정은 단순히 재판이 끝났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는 정말로 삼성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 원로들과 전직 삼성 CEO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93년에 이건희 선대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로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삼성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로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나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기존 주력 사업에서 다시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삼성 내부 분위기가 다소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반도체 사업부 매주 수백 명이 모여서 공정 점검과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논의했는데 요즘은 부서 간 협업이 줄고 일단 실수 없이 현상을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재 중심, 기술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처럼 이 삼성 내부 안에서도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93년이었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계속해서 신경영을 인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1조 8,77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보유율은 50.19%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3개월 만에 다시 50%대를 회복한 건데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돌아선 건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불확실성으로 꼽혀왔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삼성의 의사결정이나 투자 전략이 훨씬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H20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즉 리스크는 줄고 또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 지금의 반등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반등에 성공을 하려면 지금은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사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반도체 사업이 일단 회복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사업에서의 확장 전략입니다. 먼저 반도체 쪽부터 살펴보면 HBM과 파운드리 모두에서 경쟁사 대비 밀렸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특히 HBM3E는 아직 엔비디아 인증을 받지 못해서 시장의 우려가 컸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AMD나 브로드컴 같이 다른 고객사들과의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문도 2분기 들어서 가동률이 확실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AI나 로봇,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현재 M&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아미나 인피니언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인수 후보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이른바 투자의 골든타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만큼 그동안 밀어놨던 대형 인수합병이나 조직 혁신 같은 결단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모습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H20 중국의 재판매로 인해서 가치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으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흐름들,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조선 업계에서 하나오션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대표 해운사인 양밍이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를 결정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지금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만의 양밍해운이 최근 이사회에서 하나오션의 15,000TEU급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내부 승인을 모두 마치고 하나오션과 우선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는 확정 단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박들은 LNG 이중연료 방식으로 기존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종인데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대체 선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척당 가격은 약 3,100억 원, 전체 규모로는 2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8년부터 2029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양밍은 지난 4월 한국과 일본, 중국 조선소에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오션만이 발주 대상에 선정이 된 건데요. 이처럼 하나오션이 단독으로 우선 협상권을 따냈다는 점,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에 발맞춰서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에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조선 관련된 종목인데요. 하나오션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우선 협상권을 따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전체 규모로 보자면 2조 2천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이 조선 시장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더 좋은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대형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지금 하나오션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오션은 올해 초부터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에는 대만의 에버그린으로부터 24,000TEU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었고요. 금액만 해도 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결국 건조 실적에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7,000TEU급 이상의 선박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하나오션이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품질과 납기를 갖춘 조선소로 인식이 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밍 수주도 앞선 이런 평가들이 바탕이 된 결과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이미 글로벌 수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 조선소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일까요? 네, 하나오션이 인수했던 이 필리 조선소가 최근에는 미 해군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조선소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2건에서 3건의 이 해군 관련 사업에 정보 제공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 입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검토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군함 사업에 참여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현재 선박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법이라고 하면 미국의 상업용 선박 자급률을 높이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조선소에 미국 정부 물량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법안 통과 시점을 현재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필리조선소의 연간 건조량을 10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워놨고요.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연간 1척에서 또 많아야 1.5척 수준이어서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나 또 소재 공급망도 미국 현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자재를 그대로 들여오게 된다면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조선소 측은 관세 부담을 선주와 조율을 하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달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지금 계속해서 미군에 대해서 해군 프로젝트에 지금 수주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전략까지 두 축을 동시에 키워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주가 대응에도 힘을 같이 받아갈 수 있을지,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